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을 거부하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경북 상주의 한 3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 공무원이 강압적 조사를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한 뒤 여러 변호사에게 비슷한 취지로 고충 상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관례는 깨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인사 이후 이석, 즉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야 공방 속에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은 시작부터 난장판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근거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질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관의 국회 증언이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소식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회 직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리의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언대에도 서야 한다는 건데 대법원장도 역시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떠나겠다고 맞섰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시작부터 커진 갈등에 추 위원장은 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다 못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재차 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 대법원장은 날선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묵묵부답 상태로 100분가량 자리를 지키던 조 대법원장은 회의가 잠시 중지된 후에야 국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 마무리 발언을 하러 복귀할 예정인데 이때도 질의를 받으라는 요구가 빗발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놓고 여야는 그야말로 사활을 걸듯이 충돌했습니다. 고성과 막말은 기본이고 조롱 섞인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강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 데 민주당 3분, 국민의힘 3분, 그리고 비교섭 단체 1분 의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이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야겠죠. 헌정사상 전대미문에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피켓을 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은 물론 막말까지 터져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나오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희필 의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말 바뀌세요.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취재진 등이 몰리면서 국감장이 난장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자리에 착석해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효 기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앞서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1시간 넘게 이석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정회와 동시에 퇴장했는데요. 이후 국감이 속개됐지만 지금까지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퇴장하면서 취재진에게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답변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자리에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로 답변하며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인 비밀회동이 이뤄진 뒤 파기환송 결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의원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잡아두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모레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도홀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방치됐었습니다. 경북 상주와 대구 등 전국에서 캄보디아에서의 실종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캄보디아 방문을 막아야 합니다. 먼저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상주에 살던 30대 남성 A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현지에 잘 도착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A씨로부터 가족에게 연락이 온 건 출국한 날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2천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건데 이후 연락이 또 끊어졌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발견됐습니다. 최근 A씨의 SNS에 본인이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트를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던 겁니다. 현재 이 남성은 괴한에 의해 납치된 뒤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뺏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는 점입니다. 다각도로 이제 어떤 소재 확인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확신을 단계는 좀 어렵다 이거. 대구에 사는 30대 남성도 지난달 빌린 돈을 갚기 위해 2, 3주 동안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기고 연락이 두절돼 아버지가 최근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다수의 여권 사진이 올라왔는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전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찰청은 우리 국민의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국제 공조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정부의 미온적이며 늑장 대응에 여야 모두 질타하며 다양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방문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야 한다는 요청도 뒤늦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영호 기자입니다.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내일 가세요. 경찰청장 대동해서 가세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 구하세요. 이걸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하라고 그리고 있고 공군 1억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지 공관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전임 대사가 공적 개발 원조 ODA에만 집중한 채 범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박정욱 대사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돈은 돈대로 퍼줬지만 납치는 제대로 못 막았었죠. 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계속된 캄보디아 대사 공석 상태를 문제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귀임을 해버리고 그 자리 공석인 상태에서 이 캄보디아에서 대학생 납치 결국은 살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도 빗발치면서 대통령실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TF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 보호와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처럼 실종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반가운 구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조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데 현지에서 감금됐던 우리 국민 16명, 그 구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데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그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 있으면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외교부에 접수되어 있는 실종 및 납치 관련 제보는 330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그 구출된 것과 관련된 보도, 그다음에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실 행동,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신고가 더 많이 접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1년, 22년에 한자리수에 있었던 실종자의 관련 신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100배 가까이 늘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2번에 걸쳐가지고 8월 달에 14명, 그리고 9월 달에 2명, 16명의 납치됐던 사람들을 공조를 통해 가지고 구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다면 혹시 현재 의원님께서 16명 외에도 구출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관련해 가지고서 계속 저희 의원실에 계속 제보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영사나 외교부에 계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기밀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계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SNS라든가 이런 통신수단을 통해서 본인이 납치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 제한 속에서만 지금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된 330건 중에 극히 일부만 우리 의원실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올해 국가 차원의 TF를 만들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지금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까지 모두가 나서 총력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지만 구출도 중요하지만 범죄에 노출돼서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 캄보디아 범죄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출국하고 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것 같은 그 출국을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 출국 자체를 원천적으로 강제로 막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경보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지만 지금 국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면 남북 문제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핵위험이라든가 이렇게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직접 주관하는 분인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인지를 통해서 이번에 확실한 해결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진행된 관련 TF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다음에 모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는 사전에 막아내거나 아니면 납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벌어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여당으로서 정부에 강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련 대사를 초치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양국 간에 사실은 외교를 통해서 서로 윈윈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ODA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누적 금액으로 1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20건의 신고 접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한국인에 관련된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진행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영사조력법을 통해서 사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영사의 인력, 예산을 더욱더 늘려주게 되고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국가의 제1가는 의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라든가 혹시 납치되어 있는 분들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활동과 그 성과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사건과 수사 내용은 경찰청 출입하는 길기범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 기자, 지금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용의자 가운데 우리나라 마약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범인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걸로 알려졌죠. 네. 해당 학생은 현지에서 마약 투약까지 강제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주범인 중국인 리모 씨가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지난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한 범죄 조직이 대치동에서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료수를 나눠줬습니다. 알고 보니 음료에는 필로폰이 들어있었고 이를 마시면 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 이 리모 씨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범죄를 추적하던 자경단이 주장한 건데요. 이들은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까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공개된 내용인데요. 간단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무서워하지 말고 난 진짜로 저 전에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리모 씨가 연관된 게 맞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들이 감금된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웬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이 웬치는 범죄 조직원들 사이에 쓰이는 용어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떤 특정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중국어로 위엔치,
단지를 뜻하는 단어인데 즉 범죄 단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수많은 웬치가 있고 특히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아누크 빌에만 수십 개의 웬치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웬치에 감금된 한국인들 구조에 힘쓰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와 통화를 하고 웬치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에 철조망으로 도망가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왠지 안에는 우리나라 창고나 아파트 같은 것이 몇 동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곳에서 이제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림에서도 보듯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갇혀서 고문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폭행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선교사는 웬치에서 구조된 한국인 대부분이 폭행이나 고문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중의 차이지 중국 그 조직 사람들한테 안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달고나게 막 그냥 시큼하게 타들어갈 정도로 전기 고문 당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아까 본 영상처럼 마약 투약을 강제당하는 일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인들이 모두 돈을 벌러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감금된 사람은 거의 20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학교 직장을 못 구하거나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군대 막 갔다 와가지고 좀 시간이 좀 있는 친구들 그 월 1,000만 원을 준다. 실제 인터넷에 해외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보면 캄보디아에서 일하면서 월 2,5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숨진 20대 대학생도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캄보디아와 연계된 조직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런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은 범죄나 불법과 관련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구금돼 우리 국민이 모두 구출될 때까지 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 공무원의 자필 메모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선 이 메모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MBN 취재 결과 고인은 메모 작성 이후 여러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메모와 같은 취지의 고충을 털어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직접 쓴 메모에서 강압 수사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회유와 강압으로 지치고 힘들다. 강압 때문에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3일 새벽 메모를 작성한 뒤 이튿날인 4일 A씨는 알고 지낸 변호사들을 찾아 상담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통화했던 한 변호사는 MBN과 만나 대화한 건 맞지만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여러 변호사들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특검의 강압 수사와 관련한 고충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 말고도 다른 변호사를 찾아 고충 상담을 했던 겁니다. 9시 20분에 도착해서 새벽 1시까지 묻은 거 또 묻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거짓말한다고 모멸감 주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복수의 변호사를 찾아 같은 취지로 상담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A씨가 남긴 메모 내용의 신빙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이렇게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으로 번지자 김건희 특검은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낸 지 나흘 만인데요. 이제 관심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고인의 20장짜리 유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로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수사관에 대해선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인하고 있고 문제되는 부분이 나오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휴식 시간을 3회 부여하는 등 조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한 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다만 특검 소환 조사 모습은 공무원 A씨가 원치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공무원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20장 가까운 분량의 유서 내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메모와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공개될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국과수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서 사본을 유족에게 준 만큼 곧 내용이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면장으로 있던 양평군 면사무소 인근에는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양평군은 내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숨진 공무원의 영결식을 엄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엔 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차렸고 의원총회도 상복을 입고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정혜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내 마련된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로 향합니다. 차례로 헌화하고 단체로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문록에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의 추모 공간을 국회 중앙 잔디밭에 마련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사무처에 설치 만료에도 지킴조까지 편성하며 분향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폭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국회 내에 분향소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조문에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모두 상복을 입고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의 동의로 당론 발의한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인을 특검 수사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고인의 메모를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메모에서 특정 부분을 왜 지우고 올린 것인지 국민의힘은 최소한 인간성과 이성을 좀 되찾기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국민의힘이 요청한 김건희 특검에 대한 현장 검증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말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이 시끌시끌했는데 아무래도 법사위부터 가봐야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세게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오늘 국감 시작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석할 거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예. 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여야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면 인사말을 하게 하고 이석하게 했거든요.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관례입니다. 직접 보시죠.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셨. 그동안의 관리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대법원장님께서는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석하셨다가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당연히 질의응답도 없었는데 30년간 지켜져온 관례가 이번에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도 자연스럽게 이석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우선 사법부의 수장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발언과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선례가 된다면은 논란이 되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무분별한 질의응답이 또 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국민의힘 오늘 이 장면을 PPT로 띄워놓고 삼권 분립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왜 그때는 출석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는 이렇게 억지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시킵니까? 왜 원칙이 똑같이 지켜져야지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또 이렇습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왜 이러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또 국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톡톡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MBN에 출연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맞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지휘를 맡고 있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혜령 경정을 수사팀에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짧게 설명드리면 백경정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수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대통령이 임지검장에 직접 수사 지휘를 한 건 불법 지시라며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군 검찰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최상병 특검을 수사를 받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불법한 지시를 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특검 대상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또 백경정의 망상을 보증한 이 대통령 뭘 걸 거냐고 정면 겨냥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놓을 테니까 다 걸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본인이 보증해준 백혜룡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뭘 걸 거냐.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하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훌륭한 리더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에 불씨를 다시 지핀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던 전용기 에어포스 1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언급했습니다. Look,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He's a very tough man. He's a very smart man. He's a great leader for their country. He's a great leader.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위협을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누그러뜨린 겁니다. 자신의 SNS에서도 중국의 불황을 원하지 않고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취소를 향해 치닫던 갈등이 수습 조짐을 보이면서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빅딜 재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도 미중 간 실무급 접촉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상회담 불씨를 지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장 조성과 완화 그리고 협상이라는 트럼프식 패턴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며칠 전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에 미국 증시가 발작 수준으로 급락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라는 평가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수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도 시진핑 주석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부각하며 히토류에 이어 다른 전략 자원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겠죠.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중국은 현 상황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며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는 시도는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100% 추가 관세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히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소재, 인조 다이아몬드 역시 반도체 산업 전반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음에도 중국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서는 건 전략 자원에 대한 자신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미중 관세 전쟁에서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의 중요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만큼 미국이 아픈 곳을 일부러 집중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s very unstable in its policies. Actually turn to longer-term thinking and to diplomacy and negotiation with China. 다만 중국의 움직임은 판을 깨기 위한 게 아니라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通过对话解决各自关切，妥善管控分歧。 APEC 회의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미중 당국자들이 일단 이번 주에 만나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실제 장면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요. 문건을 살펴보고 손가락을 펴보이는 모습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모습입니다.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밤 9시 1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흰 문건을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문건을 돌려 읽습니다. 밤 10시 44분쯤 한 전 총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장면도 눈에 띕니다. 모두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입니다. 오늘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밤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4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의 손가락 4개를 펴보였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러 갔고 한 전 총리는 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퇴실한 밤 10시 49분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둘이 남아 16분간 문건을 짚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특검 측은 두 사람이 국회와 민주당사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재생이 끝난 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한 전 총리 측은 소리 없이 재생된 영상에 대한 검찰 측 의견에 불과하다며 영상 속 행위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를 범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엘리베이터 안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6층에서 40대 부부와 10대 딸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바로 아래층에서 탑승한 30대 남성 유모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온통 다 피가 난자했고 그리고 층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피가 피해자는 이곳 아파트 7층에서 멈춰선 엘리베이터에서 다급히 내려 이웃 세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피해자들이 대피해 있는 7층의 이웃집까지 쫓아왔습니다. 범인이 뛰어들어가고 저 문을 닫으니까 문을 열려고 했었어요.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부부와 양손에 타박상을 입은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일가족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층 자신의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유 씨를 발견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찌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인이랑 이거는 좀 부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 위층 사이에 갈등을 겪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엉뚱한 판례를 참고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MBN이 피해 아동 측과 수사팀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생 3명은 지난 7월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구 4명이 장난을 치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 중 한 학생 어머니가 폭언을 한 겁니다. 이 학부모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교도소에 가고 싶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2분 30초 동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계속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서 애들이 손을 떨고 그 엄마를 볼 때마다 책상 밑으로 숨고. 결국 피해 아동들 측은 이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현저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해당 학부모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법리 검토를 했다며 예로 든 과거 판결문이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강간상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이었던 겁니다. AI를 사용해 판결문을 검색하다 엉뚱한 사건을 예로 들게 된 겁니다. MBN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수사팀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피해 아동 측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잘못 판례를 지지한 건 맞고요. 불만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의 인정하시면 됩니다. 억울하면 검사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저희 수사기관이 판단한 부분인 거고요. 담당 검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써내립니다. 현행법상 이렇게 경찰이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보완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 여당과 정부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해킹 공격에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처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 조사 인력은 3년 전 그대로고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개인정보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명 개보위는 2020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고 2021년엔 현장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권도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신사, 카드사 할 것 없이 대규모 해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개보위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보위 안팎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계속 깎이는 예산 문제를 해킹 사태 대응 부족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인력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3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9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엔 73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실태 점검이나 기획 조사 위주로 진행되는 직권 조사는 올해 기준 전체 조사의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민의 절반 수준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사를 더 강하게 해야만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더 조심할 수도 있는 거죠. 2022년 65만 건 수준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올해 4월 3,600만 건에 달하며 매년 폭증하는 상황. AI 강국을 표방하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뿐 아니라 사후 대응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가뭄에 물이 부족해 온 나라가 걱정했던 강릉 상황 기억하시죠? 불과 한 달 만에 홍수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바닥을 드러내며 전국적으로 알려진 오봉 저수지는 1년 만에 수문을 열고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5cm 틈으로 새어나온 물줄기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물줄기는 큰 바위를 집어삼킬 듯 무섭게 내려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던 강릉 오봉저수지가 지난 10일 수문을 열었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가 수문을 열고 방류를 한 건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저수지 안전성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가지고 지금 약
90%에서 95%가 저희가 저수지의 안전성을 제일 확보하는 그런 저수지라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류수라고. 저수지 안은 한 달 전과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쩍쩍 갈라졌던 바닥과 숫자 0까지 드러냈던 수위 표지판은 물속 약 100m 아래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봉저수지물에 가뭄 극복을 위해 긴급 투입된 도암댐 방류수까지 더해져 남대천은 제대로 된 강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어진 가을 장마 탓입니다. 지난달 강릉에 비가 내린 날은 15일 340mm가 쏟아졌고 이번 달 들어서는 3일 빼고 비가 이어져 평년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국내 최대 소양강댐 수위도 192.2m를 기록하며 방류 수위를 고작 1.3m 남겨뒀습니다. 소양강댐이 수문을 연다면 무려 3년 만인데 10월에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입니다. 겨울 바이러스 유행기를 앞두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년 후 암 발생 위험을 확인했는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에서 암 발생 위험이 최대 69%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찝찝하죠. 그래도 그걸 맞고 나서는 그게 감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또 안 걸렸으니까. 그러나 접종군과 비접종군의 소득 수준이나 가족력, 흡연 여부 등 암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접종자는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암을 발견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암 검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연구가 암 발생이 아니라 진단 시점을 기준 삼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암이라는 게 보통 발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진단될 때까지 몇 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게 1년밖에 추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백신을 맞아서 생긴 암인 건지 아니면 백신 이전에 이미 생긴 건데 이제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건지를. 논란이 커지자 질병관리청도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상 사례 신고율은 10만 명당 5건 수준으로 3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신고되는 이상 사례 또한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는 당장 대입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억류했던 인질과 수감자를 풀어줬습니다. 738일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중재국 이집트에선 곧 평화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정작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협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환하게 웃는 남성의 모습에 가족들이 안도와 환호를 보냅니다.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738일 만에 석방돼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순간입니다. I disconnected my feelings with my emotion, yes. So I think it's coming back now. 이스라엘의 사실상 수도인 텔아비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인질 석방 소식에 기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추진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마스는 생존 인질 20명을, 이스라엘은 2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했습니다. 종전을 기념하는 평화 기념식을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의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했습니다. That's very quick, but over the years it'll look very good. It's got the first chance it's had in centuries of being peaceful.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 이집트에서 가자 휴전 합의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평화 기념식에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정상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지만 휴전 당사자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불참합니다.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강요받는 것과 과도 정부 참여 금지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축출을 원하고 있어 양측 모두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멕시코에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4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도 폭풍이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침수된 도로에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내부가 훤히 드러난 주택 안에서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멕시코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Naturaleza, ¿verdad? ¿Qué podemos hacer? Sí, y pues le afectó bastante, pues todo se perdió. Pues tenía comedores, tenía muebles, camas. 현재까지 최소 47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실종됐으며 32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대성 폭풍들이 잇따라 멕시코를 강타하면서 전국 32개 주 중 대부분인 31개 주에 지난주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보통 9월에 비가 많이 내리지만 10월이 되면 강수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후 변화로 이례적인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폭우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위원회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가까운 미 동부 연안도 때 아닌 폭풍 상륙 소식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Probably winds of somewhere 40 to 50 miles an hour, and then obviously some coastal flooding that we are really concerned about. 콜럼버스의 날로 불리는 원주민의 날 연휴를 맞아 주요 도시 공항에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항공편도 지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겨울철 폭풍이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금을 넣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지난달 전용 83제곱미터가 15억 9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는데 3주 만에 1억 6천만 원이 더 올라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매물을 찾습니다. 매물이 있다 하시면 밤에도 오세요. 세입자 있어서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계약금 넣으신 경우도 있어요. 혹여 계약이 깨질까 봐 매매가의 10%나 되는 계약금도 바로 넣고 집 앞으로 갈 테니 빨리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물건이 나오자마자 지금 나간 것 같거든요. 규제적이 딱 돼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가격 부담이 비교적 덜해 인기를 모았던 소형 평수 아파트까지 서울은 매매가와 분양가 모두 평균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최종 조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 양상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자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정 금액이 넘는 거래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도 일부의 반대에도 거론됩니다. 그럼 규제 지역은 늘어납니까?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세제 카드와 관련해선 방향성만 제시될 거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한국과 중국, 양국의 언론과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I와 로봇, 데이터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언론과 산업계, 학계 인사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 대전환 시대의 한중 협력을 주제로 열린 2025 한중 미디어 협력 포럼 현장입니다. 인사말에 나선 장대환 매경 미디어 그룹 회장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며 언론이 관찰자를 넘어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를 쌓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경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기업과 국민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사오량 중국인민일보 사장은 한중 협력은 무궁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新时期的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内涵需要不断丰富和深化。对两国媒体来说，应彰显责任与担当，携手弘扬和平、合作、开放、包容的亚洲价值观。 이어진 주제 연설에서는 숙박 플랫폼의 대표주자 야놀자 클라우드의 김종윤 대표와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수의 탕웨이웨이 수석 부사장 등 젊은 산업 리더 6명이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현장 변화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매일경제신문과 중국인민일보, 환구시보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후원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한중 양국의 협력 메시지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브라질전의 참패도 잊고 빗속에서 맹훈련에 나섰습니다. 내일 열리는 파라과이전이 단순한 평가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의 충격적인 0대5 대패를 당한 대표팀은 설상가상으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죽음의 조에 속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는 12월 열리는 본선 조추첨에서는 48개 나라가 피파 랭킹 순으로 4개 포트로 나뉘어 포트별로 한 팀씩 총 4팀이 한 조에 편성되는데 현재 랭킹 23위인 한국은 턱걸이로 이번 포트에 올라 있습니다. 브라질전 패배로 24위 에콰도르와 25위 호주의 턱밑까지 쫓겨 만약 파라과이전마저 지면 3번 포트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3번 포트가 되면 최악의 경우 1, 2번 포트의 강팀 아르헨티나, 독일과 한 조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포트 사수를 위해서라도 파라과이전을 기필코 이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미의 복병으로 불리는 파라과이는 피파 랭킹은 37위로 우리보다 낮지만 월드컵 남미 예선 18경기에서 단 10골만 내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꺾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합니다. Un placer estar aquí en Corea en la víspera de un partido tan importante como el que vamos a enfrentar mañana. 브라질전에서 따끔한 예방주사를 맞은 홍명보는 파라과이를 잡고 명예회복과 이번 포트 사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선수가 18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빠 같은 미소로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거기에 친절한 원포인트 레슨까지 한국의 꿈나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영감을 선물했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좀처럼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지면서 8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최고 50에서 60mm, 서울 등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이 종일 서늘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모레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3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에는 광주가 25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